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원도로를 위한 로드행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는 자원도로, 접근도로, 운반도로, 임도, 풍력발전소 도로 등 모든 종류의 도로를 아우르는 입문 세미나입니다. 로드행을 사용한 농촌도로 설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분들과 약간의 복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주요 작업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형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정렬선 생성, 출력 도면 등 재미있는 부분까지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웨비나가 처음이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저는 에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분은 저희 교육 매니저이자 웨비나 진행자 아니 발표자인 매튜 디키입니다. 오늘 발표의 대부분을 맡아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는 음소거 상태가 되며 발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음소거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으니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질문 섹션을 열어주세요. 웨비나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마지막에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질문들도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접근도로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인프라 요소이고 그 위치와 시공 방식이 프로젝트의 효율성, 운영 비용, 그리고 설계 중인 도로 자체의 환경적 영향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접근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딩을 사용해서 새로운 접근 도로의 최적화된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선형 또는 예비 선형을 본격적인 상세 기하 학적 설계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문학이나 도로와 지형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영향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토공량과 공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는 절토와 성토를 최소화하는 데서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로 내보내거나 도로를 나타내는 문서 자료를 만드는 방법 등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저희는 Roading Civil Engineer 또는 Roading Forest Engine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약간 다른 버전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떤 기본 설정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로딩의 두 버전 모두에는 두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듈이란 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따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듈이 있고 저희는 지형 모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형을 생성해 경로 탐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 모듈은 저희의 상세회랑 설계용입니다. 웨비나 중 프로그램 전환은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듈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모듈이 바로 지형 모듈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지형 데이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형 데이터는 리달일 수도 있고 UAV 데이터일 수도 있으며 토탈 스테이션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지면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DEM도 또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면 틴 모델이라는 것을 생성할 건데 이건 삼각형 불규칙망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데이터를 표현할 표면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하천이나 연못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찾아내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는 초기 정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표면에서 두 개의 작은 검은색 삼각형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바로 그곳에 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결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 자원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이동하죠. 원하시면 직접 고르셔도 돼요. 이걸 광산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임업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원 접근 도로든 이 흥미로운 지형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기 정렬을 결정하고 팀 표면을 만들었으면 이걸 저장할 거예요. 로딩 내부에서 사용하는 기본 파일 형식은 Turks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저장한 다음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실제로 전체 회랑 설계를 진행하는 위치 모듈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보게 될 주요 단계들입니다. 먼저 새 위치 설계를 열고 방금 만든 지형 파일을 참조할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횡단면을 설정할 겁니다. 로딩에는 다양한 횡단면, 템플릿과 템플릿 구성 요소가 있어서 원하는 이상적인 횡단면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일 텐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지원팀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 꽤 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평 및 수직 정렬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동으로 편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시연해 드릴 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로딩에는 완전히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수평 및 수직 정렬을 만든 후에는 메스홀, 밸런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직 최적화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수직 최적화는 정말 훌륭한 수학적 도구로 정렬을 따라 절토와 성토를 최소화하고 자재가 어디서 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악하며 전체 컨베이어 벨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도구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토공 비용을 단순화하고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트 버튼이 잘 안 눌렸네요. 암거와 다양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거를 추가하고 다른 정렬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출력 방식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멀티 플롯이 될 수도 있고 누락되어서 표시되지 않은 출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트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좋아요. 안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이제 terrain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각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간단한 설명도 덧붙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는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terrain 모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할 이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려면 현장에서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형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로 이동해서 여기서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로는 DEM 데이터나 DTM 데이터를 위한 DIF 파일, 그리고 대규모 라이달 사이트에서는 LAS 데이터도 많이 사용됩니다.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파일이 TIFF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지일 수도 있고 레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레스터로 가져오도록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은 정말 큰 데이터셋을 다룰 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작업 중엔 투영 정보는 TIFF 파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변환을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원한다면 변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기본값으로 진행하면 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용으로 화면을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큰 마젠타색 덩어리가 보이죠? 저 큰 마젠타색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지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저 큰 마젠타색 덩어리가 사실 이 경우에는 1600만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들은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되고 있는 거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선택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옆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면 여전히 1600만 개의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가져오기 시 selection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후에도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1600만 개의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여기서 Simplify 옵션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DEM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기 Feature Simplification 기능을 사용하는 걸 정말 좋아. 그래서 지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하는 일에 비해 꽤 빠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600만 개의 포인트에서 거의 400만 개로 줄었지만 표면의 디테일은 정말 잘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이 400만 개의 포인트를 표면으로 변환하려면 Terrain Modeling에서 Generator를 클릭해서 우리만의 틴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틴 표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동시에 등고선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등고선과 보조 등고선 둘 다 생성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보조 등고선은 20m 간격이고 주요 등고선은 100m 간격입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틴 표면 자체는 실제로 아주 빠르게 계산이 끝나서 이미 완료되었고 등고선 계산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일에 비해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제 우리 지형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으로 살짝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보는 조감도가 아니라 3D 표면으로 보고 싶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3D 아이콘을 클릭하면 3D 뷰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뷰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화면을 나란히 배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뷰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표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선택적인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종의 추가적인 요소를 넣고 싶다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을 추가하고 싶다면 다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서 파이사비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DM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계 표준 포맷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시작점과 끝점의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만 불러오겠습니다. 이건 shape 파일인데 KML일 수도 있고 DWG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싶은 선이나 포인트를 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와보세요. 이제 시작하려면 두 개의 포인트가 불러와진 상태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화면에서는 저 포인트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우리가 삽입한 두 개의 피처에 연결된 심볼로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점이 그냥 한 픽셀로만 보이지 않게 더 큰 점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면도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3D에서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이 3D 심볼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피라미드로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그 피라미드가 높이 미터로 설정돼 있어서 여기에서는 꽤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걸 더 키워서 스케일을 50배로 조정하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에서 시작해서 저 위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벡터나 포인트 데이터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종종 좋습니다. 그럴 때는 홈 리본으로 올라가서 가져오기 임포트를 클릭하고 웹맵 타일 서비스에서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이나 구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한다면 우리만의 지도 소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 폴리곤 안에 있는 데이터만 원해요 라고 선택한 다음 저장, 세이브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고 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걸 다운로드 하는 대신 왜냐하면 꽤 넓은 영역이라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약간 편법을 써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할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직접 만든 오르소 모자이크가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플랜 옵션을 선택한 다음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A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지형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짠 맥락을 계속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수동으로 설계한다면 이 상태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 익스플로러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최적화나 패스 익스플로러를 클릭해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경로가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토공 비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단면도를 단순화에 활용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경사도를 지키면서 최소 공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경로가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흙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요소들은 예를 들어 지형 안정성이 걱정되는 민감한 구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각형을 추가하거나,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고 싶지 않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울이든 연못이든 기타 등등이든 우리가 완전히 능선 위에만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율선을 직접 그리거나 다른 소스에서 삽입하는 대신 우리는 수문학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수문학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Streams and Ponds, 개울과 연못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 표면 위에 어떤 지점이 이 계곡보다 더 큰 유역 면적을 가지면 개울을 생성하고 싶다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물방울이 그곳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언덕을 따라 내려오다가 그 지점에 도달해서 최소 유역 면적이 그 기준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작은 파란 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림라인과 연못 폴리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꽤 괜찮네. 하지만 내 개울이 유역에서 좀 더 위쪽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라고 생각되면 아까 봤던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을 기본값인 7,500제곱미터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숫자를 사용하면 개울이 유역의 더 위쪽까지 확장되고 더 많은 개울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 특정 지역과 지형에 더 적합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울이 계산되었으니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버전 11을 사용하고 있어서 UI가 버전 11과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도로폭을 유지하고 싶다고 설정할 거고 아마 12m 도로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곡률 반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 아마 50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 경사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꽤 가파르게 할 거라서 1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대칭적으로 유지할 거라서 오르내릴 때 모두 16%까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불리한 운반과 유리한 운반에 대해 서로 다른 최대 경사도를 설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기능이 그걸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Endpoints 탭으로 가서 저점과 저점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지정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oose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그 피처들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그것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바로 알지 못했다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당 피처를 클릭해서 이름이 위쪽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공한 사양을 사용해서 저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 들여서 그 하천 위치를 계산했으니 그 하천들을 공사구역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구역은 꼭 한 가지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고고학 유적지일 수도 있으니 그 경우에는 출입 금지 다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허가된 통행 구역 내에만 머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선을 넘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출입 금지 폴리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여기는 얕은 토양이라 깊게 굴착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굴착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는 이런 폴리라인 기능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하천을 건널 때마다 약 4,000달러가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비싼 비용이 드는 강이 있다면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처리해도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계산이 시작되는데 즉각적으로 끝나진 않지만 하는 일에 비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이 예시에서는 1분, 2분, 길면 3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쯤에서 혹시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청중이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괜찮아요. 그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좀 더, 음, 아직 아하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방금 삽입한 수문학 데이터를 어떻게 되돌리거나 제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 저도 그 질문 마음에 들어요. 네. 음, 지금 제 화면이 묶여 있어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음, 만약 우리가 다른 기준이나 사양으로 실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잠깐 다시 스트림 관련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 만약 우리가 다시 실행하고 싶다고 결정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5만 제곱미터로 바꾼다고 하면 그리고 기존 기능 제거 체크박스를 켜두면 이전에 했던 작업이 대체될 거예요. 어, 방금 했던 작업을 되돌리고 싶다면 물론 위쪽에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플러스 Z를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단순히 그것들을 숨기고 싶다면 여기 들어와서 스트링 기능을 모두 선택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레이어별로 또는 이름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하이라이트해서 비슷한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표시 속성을 꺼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잼 포인트를 가져왔을 때처럼요. 만약 어떤 것을 그냥 보이지 않게만 하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델 안에 남겨두고 싶다면 여기서 표시를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그 기능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다면 지형 모델링으로 가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삭제를 클릭한 다음 스트림과 연목 기능을 삭제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 질문에 답하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 솔루션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서두르기보다는 이 옵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실행할 때 실행하라고 한 옵션 중 하나가 5가지 옵션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5가지 옵션 중에서 여기까지 와서 몇 번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그 능선을 타고 나가는 그런 경로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길로요. 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옵션들은 모두 가장 저렴한 것에서 15% 이내에 있지만 공간적으로 가장 다양한 경로들. 그래서 네, 이 특정 예시에서는 모든 옵션이 우리 프로젝트의 북쪽에서 정말로 크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걸 검증해 본다면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사 덕분에 저 능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단연코 가장 저렴한 해결책이고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서는 대안들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훨씬 더 자유롭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보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선택하면 모든 페이스 익스플로러 솔루션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령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페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오는데 예를 들어 run 1 그러니까 전부 run 1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옵션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숫자 예를 들어 625.39K는 예상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게 다른 것들보다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기능이 선택되면 마젠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서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게 좋네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실 저 모양이 더 마음에 들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걸로 진행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겨서 더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적어도 625 솔루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 지형 파일도 저장할게요. 토포라고 저장하고 실제 파일이 저장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듈로 넘어갈 건데 그게 바로 위치 모듈입니다. 거기서 지도에 있는 이 정말 똑똑한 선을 가지고 네, 제대로 된 설계로 바꿀 거예요. 자, 위치로 갑니다. 지형에서 시작해 이제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제 작은 초록색 아이콘을 클릭할 거예요. 새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할게요. Art. 잠깐만요. 제가 실제로 그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원래 의도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저장했지만 뭐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저장한 그 지형 파일을 참조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를게요. 이제 여기서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Path Explorer로 했던 모든 좋은 작업들을 무시하고 그냥 초기 정렬을 하나의 점으로만 선택해서 도로가 가길 원하는 곳을 수동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시간을 들여 Path Explorer 실행했고 어차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진행하죠.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형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도로에 실제 단면이 연결되어 있고 3D 표면이 계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르소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르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건 다른 지형 파일이었죠. 이제 그걸 여기다가 추가할 겁니다. 자, 이제 배경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음, 이 Path Explorer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도 위에 정말 똑똑한 선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건 폴리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가져와서 제대로 된 곡선과 접선을 할당하고 싶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Operations로 가서 Polyline to Alignment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 반경과 최대 옵셋 거리를 준수하는 새로운 정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진행해 보죠. 우리가 제공한 허용 오차 내에서 가능한 한 곡선을 적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계속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제대로 된 3D 정렬이 생겼습니다. 평면도에서 보고 싶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형 표면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설계하고 수동으로 요소들을 옮기면서 수직 정렬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쉬운 방법은 바로 수직 최적화 도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 최적화 도구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도로가 다른 고도에 있을 때 예상되는 토공량을 살펴보고 수직 곡선의 K 값을 설정한 다음 그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때 단면 기하학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하학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과 상호작용하고 얼마나 많은 흙을 옮겨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단면 기하학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